테슬라는 보통 그 하드웨어 4에서 원가를 한 $1,00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차량 한 대당 $2,000를 벌겠다라는 이러한 지금 야심을 드러낸 거잖아요. 엔비디아 자율주행을 쓰면은 우리의 칩을 써야 된다. 추론 칩이라고 하죠. 새로운 사업에 영향을 열어가는 거고, 여기가 잘 되면은 로봇도 잘 되는 거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와 함께 가죠. 전기차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의 티핑 포인트가 지나면 내연기관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기차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이든 정부처럼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발 디딜 일은 아마 트럼프 시기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젠슨 황이 CS 기조연설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의 이런 사업 확장,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가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했죠.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포드도 자율주행을 접었고, 그 다음에 이 GM도 크루즈라는 걸 접었고, 현대차도 사실은 이스라엘 기업인 모빌아이로 준비를 하다가 모빌아이를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빌아이를 접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랑 같이 할까, 테슬라랑 같이 할까, 일단은 중국하고 같이 하자. 뭐 이런 것이 지금 현대기아차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엔비디아가 짜잔, 우리도 자율주행을 같이 준비할 수 있고, 자율주행은 첫 번째 있는 로봇 산업이야 라고까지 규정을 하면서 CES에서 토요타랑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파트너로도 소개했죠. 중국의 BYD도 우리는 같이 할 거고, 유럽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같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요타랑 같이 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걸었던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것이 피지컬 AI죠. 피지컬 AI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정확하게는 피지컬 AI가 아니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월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월드 모델은 스탠포드의 교수로 있는 중국계 미국인이죠. 페이페이리라는 분이 이제 주창을 하면서 개발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건데, 피지컬 AI와 월드 모델,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야구 선수가 타자가 이 타격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번 이것을 실제 생활이 아니라 머신에 의한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수백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비보고사회전을 연습하다 보면 가상 공간에서 실제에서도 잘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페이페이리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봐야, 그리고 그 다음 몸이 움직일 수 있고, 몸이 움직인 것을 경험해 봐야 사람은 배운다라는 거예요. GPU가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 줄 테니 수백만 번 연습하다 보면 아이가 물건이 떨어지는 볼펜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리 공간에서 로봇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월드 모델 피지컬 AI라는 겁니다. 이 피지컬 AI, 거대 언어 모델의 오픈 AI 서비스 이름이 챗GPT고, 구글이 제미나이고, 엔스로픽이 클로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엔비디아에는 코스모스라는 서비스를 근데 누구든지 써라 무료로 라고 하면서 살짝 두 가지를 근데 겁니다. 하나는 이것을 연습하는 공간은 이 소프트를 외워가지고 너네들끼리도 연습해야 되는데 어렵겠지.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해 줄게. 그것이 옴니버스라고 하는 유료로 써야 되는 거고요. 테슬라에게도 하드웨어 4라고 하는 칩들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양의 추론 능력을 갖고 있는 추론 칩이 들어갑니다.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애플의 M1 칩이 한 50개씩 들어간다고 보면 돼. 하나당. 그럼 거의 100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이런 걸 토르 칩이라고 얘기해요. 토르 칩을 엔비디아가 생산합니다. 그 대신 토요타는 그다음에 우리의 그 자율주행 이 코스모스를 쓰고자 한다면 우리의 토르 칩을 사죠. 근데 대략적으로 한 $3,000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보통 그 하드웨어 4에서 원가를 한 $1,00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엔비디아가 차량 한 대당 $2,000를 벌겠다라는 이러한 지금 야심을 드러낸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전 세계에 달리는 차들 중에서 엔비디아 자율주행을 쓰면은 우리의 칩을 써야 된다. 추론 칩이라고 하죠. 자동차에 있는 즉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작동할 수 있는 이 칩 시장을 지금 엔비디아는 노리기 위해서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쓰시고, 연습하는 공간은 그렇다고 해서 또 무료로 줄 수는 없으니까 저렴한 비용이지만 우리 걸 또 쓰시고, 이러면서 새로운 사업에 영향을 열어가는 거고, 여기가 잘 되면은 로봇도 잘 되는 거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파트너에는 피규어도 들어가 있지만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협력 파트너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속속들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 가능성은 전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지금 볼펜을 내가 떨어뜨리는 것도 한 번을 하는 거는 내가 잡아봐야 그리고 이 데이터가 있어야 시뮬레이션을 10만 번, 100만 번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한 번 정도는 있어야 여기에 가상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보호 자회전을 유럽이나 미국엔 비보호 자회전이 많고 비보호 자회전이 자율주행이 되게 어려운 기술이죠. 근데 비보호 자회전의 경우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그 언덕계열이라서의 비보호 자회전, 뭐 고속도로가 근처에 있는 곳에서 비보호 자회전, 비보호 자회전 수십만 개 곳이 있고 수백만 곳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엔비디아가 그걸 다 찍고 시뮬레이션 했을까? 여기에는 의심이 있는 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를 쓰지 않는 차량에서도 우리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은 FSD 그 하드웨어 4가 깔려 있거나 과거에는 3죠. 깔려 있으면은 저희가 서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그러면은 카메라 계속해서 영상 데이터를 찍고 와이파이랑 연결된 곳에서 그것은 테슬라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테슬라 차량에서 테슬라는 실제 데이터를 모았다라는 거고 이 실제 데이터를 엔드 투 엔드 AI로 전환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테슬라는 왜 피지컬 AI 월드 모델을 안 하겠습니까? 테슬라도 이걸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 데이터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많이 앞서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구글 또한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2023년 12월에 피지컬 AI에 우리도 뛰어들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스모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 코스모스도 계획은 2023년 봄에 있었던 타이완에서 있었던 컴퓨터 페어에서 젠슨왕이 처음으로 그 비전을 발표했던 거고 그 비전을 실제로 만들어서 2025년 1월에 공개를 한 거고 구글은 2023년 12월에 우리도 월드 모델에 뛰어들겠다라고 구글도 밝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 또한 웨이모에서 갖고 있는 또 실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또한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사업에 이제 뛰어들 것이고 웨이모의 로보택시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도 구글은 뛰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비중국권을 빼놓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현재로서는 앞서 있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구글 이 3자가 대단히 큰 세력을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젠슨 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지 않고 중국을 갔단 말이죠. 근데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제재에 또 유독 좀 큰 소리로 반대를 했던 게 엔비디아였는데요. 분명한 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주말 지난 1월 말과 2월 초에 있었던 주말에 다시 백악관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뭐 끌려간 거라는 표현은 좀 제가 과한 표현이지만 왜 그가 취임식 날 중국을 갔는지는 저도 좀 미스테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만큼 근데 거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에게 중국 시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체 공식적인 매출에서 11%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많이 축소된 거예요. 18%에서 11%로 줄어들었는데 이건 엔비디아에게 너무 가슴 아픈 거거든요. H100, H200 좀 팔고 그다음에 블랙웰도 팔면 좋겠는데 중국 수요 큰데 여기다가 이사키 그거 속도 줄여가지고 H800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너무 강하다. 그래서 H20 만들어 팔고 블랙에는 꿈도 꾸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고 아예 H20도 팔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게 좀 계속해서 시장의 활로를 좀 열려고 하는 엔비디아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 사이에 딥시크 사건이 엔비디아도 생각도 못했고 딥시크 나오는 바로 우리 설 연휴 첫날 월요일이었죠. 뭐 작은 블랙 먼데이라고도 얘기하는 하루에 17%의 주가 하락이 경험했던 것이 엔비디아라 볼 수 있고 미국 또한 자존심을 많이 다쳤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결국은 열쇠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AI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트럼프 지금 2기 행정부의 시작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도 빠른 속도로 엔비디아의 젠슨왕과 대화를 하는 그래서 지금 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의 두 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하고 다르게 트럼프는 미국의 AI 지능 속도를 가속화시키겠다, 빨리 하겠다라는 목표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규제다, 중국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바이든 행정부는 첫 번째가 중국 규제고 두 번째가 미국 규제라면 미국 AI 규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없이 미국의 AI 산업을 빠른 속도로 진흥시키겠다. 두 번째는 중국 필요하면 규제하겠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이제 폐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발언 향후에 뭐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행정명령으로서의 자동차 의무화 폐기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있었어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라는 행정 목표를 가지고 행정 정책을 추진하겠다.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온 거고 이렇게 나온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구매하는 신차는 가능하면 전기차로 한다. 뭐 우체국부터 시작해서 FBI, 미국 경찰, 뭐 이건 연방 정부는 아니죠 경찰은 또는 미국의 군대 뭐 이런 건 다 이제 연방 정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가능하면 전기차를 구매한다. 그 다음에 산업 정책적으로도 2030년에 50%의 신차에서 50%가 전기차가 되도록 계속해서 산업 정책을 추진한다. 이거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이 터닝 포인트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산으로 시치푸스의 그 신화처럼 이렇게 막 돌을 올리면서 막 올라가다가 꼭대기 올라가면은 아무 힘도 안 줘도 자기가 굴러 떨어지면서 더욱더 큰 스노우볼 이펙트를 만들면서 커지죠. 중국은 이미 터닝 포인트를 지났죠, 여러분. 역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예를 들면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고 2025년은 그걸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고 2024년 중국의 전기차는 순수 전기차는 20%가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걸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파는 것은 15%에서 18%를 구성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에서 이제 8%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아직 2024년 공식 통계는 안 났지만 9% 정도는 구성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역전하기 어렵습니다. 역전하기 어렵고 전기차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2차 전지에 투자하던 안 하던 테슬라에 투자하던 안 하던 이거는 개인의 선택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끝까지 버팅길 수 있어요. 우리는 전기차로 절대로 안 가. 우리는 내연기관을 사랑하는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갈 거 절대 지탱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이고 현대기아차가 2024년 역사적인 실적을 낸 것도 미국에 유럽에 전기차를 엄청 수출했기 때문이에요. 현대차는 수출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수출 시장이 전기차로 변한다라면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려야만 되는 거고 내연기관차는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효과를 못 누리기 때문에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티핑 포인트가 지나면 내연기관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기차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시장마다 탄력적으로 변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은 이미 전기차로 가고 있고 전환점을 지난 지 오래고 이미 유럽이 전환점을 지나고 있고 미국도 전환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행정명령에서도 뭐 그렇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주법에서 그러니까 주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차로의 강한 드라이브를 억제하고 싶은 것도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캘리포니아의 주법은 1968년부터 생겨났던 연방 정부의 예외 조항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968년에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캘리포니아의 이 자동차 관련된 환경법은.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지금 2032년에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되잖아요. 그리고 단계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캘리포니아만큼은 지금 민주당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못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바꾸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미국이 전기차를 늦추면 늦출수록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지금 대표적으로 포드 유럽에서 수출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포드가 유럽에서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GM도 오펠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오펠도 팔았고 매각했고 뭐 GM 거의 힘도 못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전기차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가 뭐 전기차의 연방 정부의 목표 50%이 의무 맨데이트를 취소한다. 전혀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 없다. 근데 자기가 전기차 싫어한다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바로 IRA 그 인플레이션 축소 그 감축법을 갖다가 철폐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에는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도와준 이유는 그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물론 저는 추진하더라도 일론 머스크 스스로는 뭐 큰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전기차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중 정책을 또 펼치고 있는데 그럼 좀 중국 전기차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는 다 막아놨잖아요. 100%의 관세부터 시작해서 커넥티드 카는 2027년부터 안 된다. 뭐 부품도 못 쓴다. 2030년부터는 미국에 있는 차라도 중국의 커넥티드 카의 부품도 갖고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지금 행정명령을 만들어놨는데 그 많은 행정명령을 뒤집으면서 트럼프가 이거는 건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근데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민주당은 정말 시진핑 정부를 몰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졌던 것 같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민주당의 그 대중 정책은 진심으로 중국을 갈등하고 미워하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선되자마자 북한 김정은 얘기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세우면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정부에서 얻을 거 다 얻으면 딜합니다. 이걸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정부도 그래, 몇 예를 들면은 차포는 떼어줄 수 있어. 하지만 얻을 거는 얻을 거야. 또는 우리의 왕국을 완전히 그 미국에게 빼앗기진 않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기대도 갖고 있고 희망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에다가 당선돼서 통화도 하고 취임식 때 초대도 했는데 뭔가 거래도 없이 가면은 존심 상하는 것 같아서 시진핑이 안 간 거지. 취임식 때 초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대단히 경제적으로 진행될 거고 비즈니스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충돌로 연결이 바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교라는 것이 무역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타이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좀 이따 설명드릴 반도체 부분에서의 또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바이든 정부처럼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발 디딜 일은 아마 트럼프 시기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BYD는 이 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꼭 미국 안 가도 되거든요. 미국 안 가도 BYD가 글로벌 넘버 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버그도 분석하고 있지만 BYD의 전략을, 왜 그런 영어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닭갈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천의 닭갈비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닭갈비에 있는 살도 모으면 꽤 양이 많아진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큰 시장 아닌 나머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BYD가 공략하고 있는 것이 브라질인 거고, 태국인 거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인 거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도 들어오는 거고요. 조금씩 그리고 일본도 들어갔고, 다 가져간다는 게 BYD 전략인 거고, 여기에서 글로벌 넘버 원 이미 했고, 또 2023년에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한 국가를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중국이 됐고, 2024년에도 1위 중국입니다. 2025년에도 1위 중국이 될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중국 정부로서는 만족, 이미 그냥 충분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BYD가 안 그래도 한국 진출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격이 너무 싸더라고요. 많은 이제 지금 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가슴 아픕니다. 저도 정치적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반중 정서를 가지던 친중 정서를 가지던 또는 그 두 개가 아닌 어딘 곳에 있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가 비난을 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실리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물론 이념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나쁜 거 아니에요. 저기에서 보니까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 정말 환경이 나쁜 것을 계속 만드는데도 가격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저런 기업의 물건 안 써. 이렇게 해서 안 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꾸 유럽 정치에다 개입을 하니까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테슬라 거 안 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민주당원들에서 정말 강력한 민주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사기 싫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이념 소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념 소비로 해서 안 사실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자기의 가처분 소득에 맞춰서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세우면서 구매하실 분들은 반드시 존재할 거고, 여기에는 비아디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는 분명하게 중요한 선택지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1위 판매량 이렇게 기록할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넓혀갈 것이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넷플릭스 들어오기 전에 1년 전에 제가 한국 방송사 임원들과 관련된 제가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넷플릭스가 어떻게 유럽을 공략했는가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처음부터 파괴적으로 막 파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망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마케팅을 넷플릭스가 유럽을 공략할 때 무려 4년 동안 마케팅 버젯이 0원이었어요. 0달러, 0유로였어요.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냥 입소문으로만. 조금씩 이렇게 가져갔는데, 지금 비아디는 왜 TV 광고까지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 저변을 확대하면서 어느 정도의 전환 좀 이렇게 지점에 오르면 그때부터 공세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겠죠. 모델도 더 다양하게 들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아디가 2025년에 괄목할 만한 어떤 성적을 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아디도 한 해 만에 1년 만에 뭐 한국에서 뭐 빅히트를 칠 거 기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 3년이 지나면서 천천히 한국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소구하면서 시장을 조금씩 넓혀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뭐 이런 속보가 너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로부터 HBM3 8단 승인을 받았다, 블룸버그 속보가 떴어요. 네네네.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삼성이 실적을 지난해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도 별로 주가에 사실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좀 삼성이 그럼 좀 주가 반등을 일으키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 블룸버그의 보도를 보면 익명의 누군가에 의한 제보로, 물론 아마 블룸버그는 이 정도는 팩트 체크를 했을 거라고 봐서 실무자 중에서 높은 고위직에게서의 이 메시지는 들었을 거라고 봐요. 블룸버그가 페이크,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삼성도 공식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중간에 진행되는 가운데서 삼성 이렇게 되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을 것을 했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통과됐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왜냐하면 후속 뉴스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또 그 전에 또 젠슨 왕이 1월 초에도 CES에서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도 얘기했거든요. 이거 설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HBM3 이 모델에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삼성전자도 그 이후에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4세대에서 HBM4에서는 좀 해보겠다. 맞아요. 지금 그거 R&D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R&D가 양산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반도체 시장에서 1년은, AI 시장에서 1년은 거의 영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삼성전자는 스스로 사실은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오늘 이재용 회장의 유죄냐 무죄냐의 맞아요.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삼성전자에게는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AI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적 위치를 점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만 하고,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주라면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냉정하게, 기대가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냉정하게 기대와 희망, 이걸 자꾸 가지면 여러분 로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확률은 없는데 계속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주말마다 좋은 꿈 꾸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냉정하게 보셔서 삼성전자의 미래를 평가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하이닉스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연간 영업이익을 하이닉스가 앞질렀거든요. 올해 이런 기세를 몰아서 성장세가 이어질까요? 하이닉스는 정말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엔비디아의 속도보다도 이제 빨라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것은 믿습니다. 저는 믿고, 그건 사실로도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하이닉스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딥시크의 충격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털어낼 수 있는가가 하이닉스에게는 중요하다. 왜냐? 하이닉스의 주가는 저는 엔비디아랑 커플링, 연동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리면 하이닉스의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마 한국이 지난주가 설 연휴가 아니었으면 엔비디아와 함께 하이닉스는 주가 폭락을 대단히 오랜 기간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설 연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완충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충격을 그나마 9점 몇 %대 받은 것이지 충분히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처럼 하루 만에 17% 떨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엔비디아랑 연동되어 있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딥시크에 영향을 받을지는 조금 이따가 딥시크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지금 노이즈도 있고 시그널도 있는 시그널을 골라내셔야 돼요.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 시그널을 골라내셔야 되는 것은 후속 효과입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쉽게 비유하면은 딥시크 사건은 뭐 미국에서는 스푸트니크 효과, 뭐 제2의 스푸트니크 충격.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이 스푸트니크 충격이 어땠는지.